자, 이제 277페이지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 하겠는데, 이제 기초수학을 한대, 기초수학. 그래서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277페이지 보면 양가로 이번에 표가 나와 있어요, 그 표가. 그걸 이제 별표를 치시면 돼요. 별표를. 그러면서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책 한번 봅시다. 화폐의 시간가치. 먼저 이제 현재 가치라는 게 있어요. 현재 가치. 현재 시점의 가치를 알아보는 게 현재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라는 게 있어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게 있어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자, 우리는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들어봐야 돼요. 자, 2 곱하기 A는 4다라고 하면 우리는 속으로 항상 이런 거 딱 보면 간절함이 있죠. 제발 저런 문제 나와서 A 값이 얼마냐? 2다. 이런 거 물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하죠? 죽어도 안 나옵니다. 이런 건 안 나오고, 이제. 자, 보면요. 2하고 4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죠. 근데 중간에 A가 들어가면 2가 4처럼 값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쵸? 그러면 A가 하는 역할은 2를 뭐와 같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4. 그래서 A를 뭐라 불러주냐면 4를 만들어주는 개수다 해서 4의 개수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게 6이면 무슨 개수일까요? 6의 개수죠. 자, 근데 만약에 현재 가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현재 가치를. 그러면 A는 현재 가치를 만들어주는 개수에서 현재 가치 개수, 줄여서 현가 개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미래 가치를 물어보려고 한다. 그러면 A가 하는 역할은 미래 가치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해서 미래 가치 개수, 줄여서 내가 개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래요. 앞으로 현재 가치에 물어보면 무조건 현가 개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무조건 무슨 개수? 내가 개수. 다시 해볼게요.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개수? 현가 개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개수. 그렇게 하게요. 자, 그럼 이제 칠판 봅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일시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일시불. 그래서 뭐 일시불의 현재 가치, 뭐 일시불의 미래 가치,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연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연금. 예. 연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일시불이라는 용어하고 연금이라는 용어를 먼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일시불이라는 것은 전체 기간 중에 딱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을 일시불이다라고 불러주고, 연금이라는 것은 똑같은 금액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연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 매달 10일 날 은행에 20만 원씩 3년 동안 정기 적금을 하겠대. 그러면 그 20만 원이라는 돈은 연금의 일시불이에요. 매달 똑같은 날 발생하는 거니까, 연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연속적인 금액, 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이 토지를 5년 후에 팔면 10억에 팔릴 수 있을 것이다. 그 10억은 전체 기간 중에 딱 한 번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일시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읽어보세요. 뭐, 시작. 잠깐만. 일시불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무슨 개수를 반드시 이용해야 돼요? 현재 가치 물어봤으니까 현가 개수를 이용해야 돼. 근데 어떤 돈의 현재 가치 물어봤대요?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이용하면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시불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일시불이라는 돈의 현재 가치를 알아보려면 거기다가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시작. 자, 그럼 현재 가치 물어봤죠? 뭐 일단은 무슨 개수 나와야 돼? 현재 가치 물어봤으니까 현가 개수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어떤 돈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연금. 그러니까 무슨 돈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이용한다, 이러면 돼요. 다시 할게요.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개수? 현가 개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그냥 일시불 현가 개수 이러면 돼요. 연금의 현재 가치 알아본다 그러면 연금 현가 개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일시불의 미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라는 것도 있어요. 자, 어디? 일시불의 미래 가치 먼저 합시다. 미래 가치 물어봤으니까 일단 무슨 개수?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 네. 일단 내가 개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돈에?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 개수를 이용한다, 이러면 돼요. 다시, 여기 연금의 미래가치 물어봤습니까? 미래가치 물어봤으니까 무슨 개수?
일단은 내가계수. 자, 그런데 어떤 돈의 미래가치를 물어봤대요? 연금. 그러니까 무슨 계수?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단순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현재가치 물어보면 무슨 계수? 현가계수. 미래가치 물어보면 내가계수. 일시불의 현재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현가계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쓰느냐 이거 잡는 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디 한번 볼까요? 실제 시험 문제는 오히려 더 쉬워요. 책을 잠깐 보면요. 282 볼게요. 자, 이제 맨 밑에 이제 표가 있고 이 표를 암기하는 건 전혀 아니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암기하기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봐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자본 환원 계수표라고 하는데 이자율 10%일 경우 이제 숫자가 나와 있는데 해봐요. 7년짜리 연금의 내가계수 얼마죠? 읽어봐. 7년짜리 연금의 내가계수 9.4872. 네. 3년짜리 감채인계수 표 0.301. 예. 다음 10년짜리 일시불의 현가계수 0.385 이렇게. 예.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1번 보니까 8년 후 처분할 경우 1억 원이 예상되는 토지가 있는데 이를 처분하면 그 금액을 알아보고 싶다. 자, 여기 잘 들어봐요. 어떤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문장 전체를 눈으로 스캔하면 안 되고 문장 맨 끝에 보면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지 미래 가치를 물어보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은 무슨 가치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무슨 계수가 나와야 돼? 일단은 현가계수. 자, 그리고 잠깐만 그 문장 안에 몇 년, 퍼센트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게 다 10% 기준으로 하는데 돈이 나와, 돈. 돈 보니까 1억이죠?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죠. 그러면 현재 가치 물어봤네, 일시불에 대해서.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8년짜리 일시불의 현가계수 한번 찾아봐요. 거기 물론 써놓긴 써놨지만 0.4665. 그러면 8년 후에 처분하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미리 할인해서 파니까 지금 한 4,665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답 찾기는 더 쉬워요. 다시 한번 우리 7번 봅시다. 이제 한 몇 개, 연습 몇 개 해볼게요. 막 꼬아서 낸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자, 어떤 게 있었냐. 현재 처분한다면 시가 5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할 때 10년 후 이 주택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걸 써먹느냐. 자, 그러면 이제 막 문장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맨 처음에 문장 끝에 보면요. 현재 시점의 가치를 물어보는지 미래 가치를 물어보는지 그게 나와 있다고. 자, 무슨 가치 물어보고 있어요? 미래 가치 물어보니까 일단 무슨 계수? 일단 내가계수. 그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필요 없어요. 요 돈의 성격을 봤을 때 뭐 10년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자, 돈이 지금 성격이 연금위의 일시불이에요. 그러면 일시불에 내가계수 이용한다. 그럼 돼. 10년, 그래서 일시불에 내가계수 10년짜리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할게요. 어디? 자, 매년 7년간 1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10% 이자율로 7년 동안 은행이 적립하고 나서 7년 후 만기가 됐을 때 이를 찾을 때 그 금액이 얼마냐. 자, 수도 항상 뭘 먼저 보라고 그랬죠? 끝에 뭐 물어봤어? 후니까 뭐예요? 아, 내가계수죠? 됐어요. 몇 년 퍼센트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장 안에는 돈이 들어가 있어. 돈 보여 있어요? 어디 있어? 100만 원. 저 100만 원의 성격이 뭐예요? 연금. 그럼 이제 붙여서 읽어. 연금에 내가계수 이용하면 돼. 예, 그래서 7년짜리 연금의 내가계수 찾아다가 고배 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매월 15일 날 30만 원씩 은행에
3년 동안 저기 4% 이율로 적금하고 나서 3년 후 만기가 되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다. 뭐 정기적금 그런 개념이죠. 자, 뭐 보라? 후. 자, 그러면 돈이 뭐예요? 돈이? 30만 원이 뭐죠? 연금이죠? 그러면 연금의 무슨 개수? 내과 개수 하면 되죠. 이제 다시 해볼게 이제. 자, 그러면 요 2번을 다시 이제 거꾸로 해봐야지 이제. 자, 매년 7년 동안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율 10%를 적용했을 때 현재 퇴직금으로 일시에 수령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냐? 자, 이제 무슨 가치 물어봤죠? 무슨 개수? 현가 개수. 자, 뭐? 그러니까 100만 원의 성격이 뭐냐고. 그러면 연금의 현가 개수 이용하면 된다. 이러면 돼요. 다음. 어디? 4년 후에 처분 시 10억 원이 예상되는 토지가 있는데 할인율 10%를 적용했을 때 현재 처분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냐? 자, 뭐죠? 현가 개수 또? 그렇지. 이 돈은 일시불이죠. 그러면 일시불에 현가 개수 이용하면 된다. 이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 찾기는 더 쉬워.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탁 보면 저거, 탁 보면 저거, 저걸 빨리빨리 이렇게 집어넣는 그게 이제 훈련이 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개수 나와야 되고? 현가 개수. 미래시 물어보면 내가 개수. 연금의 현재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현가 개수. 일시불 현재 가치. 일시불 현가 개수. 연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내가 개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내가 개수. 그럼 되는 거예요. 다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얘는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온 적도 그래요. 부동산은 고가죠. 그러면 개발하든지 건축하든지 또 집을 사든지 토지를 사든지 100% 온전하게 내 돈만 가지고 사기가 힘들어. 그래서 일부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빌린 돈에 대해서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다다음 주 수업 시간에 또 나와 또. 자, 그러면 우리가 빌린 돈을 그냥 대출금이라고 할게. 대출원금. 대출원금. 이만큼의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린다라고 하자. 그러면 빌리는 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만 돼. 그죠? 근데 빌리는 돈에다가 저당 상수라는 걸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에 항상 나와요. 저당 상수를 곱하면 갚아나가야 될 뭐가 되냐면 원리금이 돼요. 원리금이. 예, 다다음 주 금융할 때 또 나온다고 했어요. 예, 다시 한번. 빌리고자 하는 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뭐만 되고? 이자만 되고. 빌리는 돈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뭐가 된다? 원리금이 된다. 원리금이 된다.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요것이 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아무튼 미래에 내가 목표치가 있어요. 미래의 목표치. 거기다가 감책인계수를 곱하면 일단 들어볼게요. 감책인계수를 곱하면 충당해야 되는 충당금이 나와. 또는 충당금, 적립액이 나와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달 후는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죠. 10달 후에 제주도를 놀러 가기 위해서 100만 원이 돈이 필요해요. 근데 10달 후에 한꺼번에 10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하면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부터 매달 똑같은 금액을 집어넣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을 10달 후에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지정통에다 집어넣는다면 매달 똑같이 얼마씩 넣어놔야 돼요. 어디 봐. 100 나누기 10 해봐. 1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10만 원씩 충당을 해야 돼. 근데 대지정통은 이자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붙나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이 아니고 9만 7천 원씩만 적립을 해도 10번 하면 원금은 97만 원이지만 이자가 붙어서 100만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그거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그거. 그래서 미래의 목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자율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매기간 충당 적립을 해야 되느냐. 그 금액 알아볼 때 써먹은 게 뭐다? 감책인계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투자는 현재 하려고 해요? 미래 하려고 그래요? 현재. 그러면 빌리고자 하는 돈도 현재 돈을 빌린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연습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시험에서 원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개수를 써가지고 활용하느냐 그 개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빌리는 돈에 대해서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 알아보려면 뭐 써먹는다? 저당상수. 그다음에 미래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자율 고려했을 때 매기간 충당 적립해야 되는 금액을 알아볼 때는 감정인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알아볼 때는 갑자기 훅 들어왔나? 연금의 내가계수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알아볼 때는 연금의 현재가치 알아볼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재가치 물어볼 때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 적용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놈은 현재 가치를 구하는 때 사용되는 환원계수고 어떤 놈은 미래 가치를 구할 때 적용되는 환원계수냐. 자 일단 볼게요. 여기에 자 읽어봐. 시작. 요것도 시작. 이 두 놈은요. 나는 현재 가치를 만들 때 써먹는 놈이야 라고 노골적으로 딱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그죠? 다시 읽어. 시작. 요거 요 두 놈도 나는 미래가치 그럴 때 써먹는 놈이야 라고 까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요 놈들 가지고 오답은 못 내지. 예를 들어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는 미래가치 구할 때 사용되는 자본환원 계수다. 이런 말 나오겠어? 안 나지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저당상수는 현재 빌린다면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을 알아보는 거고 감증계수는 미래의 목표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립해야 되는 금액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런 식으로 오답을 주네.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저당상수는 미래가치 구할 때 사용되는 자본환원계수다. 틀렸죠? 이거 무슨 가치야? 이거 현재가치죠? 다음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감증계수는 현재가치 구할 경우 사용되는 자본환원계수다. 틀렸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만 오답을 내주는 거야. 내주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되겠다. 자, 저당상수는 현재가치, 미래가치. 현재가치. 감증계수는 미래가치 구할 때 사용되는 계수다. 그러면 되겠네. 나머지는 오답을 안 줄 테니까. 에? 다시 저당상수 무슨 가치? 현재가치. 감증계수는 미래가치. 예. 다음 이제 역수가 나와. 역수. 역수는 분자 분모를 뒤집는 게 역수예요. 그래서 A는 사실은 1분의 A하고 똑같으니까 A의 역수는 A분의 1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게 역수인데 역수 관계는 일단은 말로 나와. 말로. 그래서 자 볼래요? 이렇게 합시다. 일시불은 연금에 비해서 단순해요? 복잡해요? 단순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놈들은 단순한 놈들끼리 즉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 관계야. 자 일시불은 누구끼리? 일시불끼리. 어차피 일시불의 현가계수 아니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두 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 끝 그래도 돼. 맞죠?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 끝 이러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현저 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현저 내감 끊어서 시작. 현저 내감. 다시 시작. 현저 내감.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저당상수다.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감증계수다. 현저 내감 시작. 현저 내감.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왜 현저가 더 훨씬 더 중요하죠? 응? 속으로 그렇지. 네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중요하다고 그랬냐? 뭐 그런 거 눈빛이 그러는 건데. 나는 모르는데 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뭐 그런 눈빛이야 지금 보니까. 그렇지. 투자는 현재 시점에서 한다면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뭐 한 10번 나오면 한 2번이나 거의 대부분 재야지. 현재 시점에서 분석한다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다음 이제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 맞아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 현저 내감 현저 내감 현저가 뭐예요? 현저 에이 현가계수는 일시불 현가계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짧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당상수, 내감.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감, 채경계수. 그렇게 현저, 내감. 그리고 이제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게 한번 나왔어요, 시험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려고 한다. 그러면 매 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계산하기 위한 식을 고르시오. 뭐야, 그러면? 1억 곱하기? 조당상수지. 그렇죠. 1억 곱하기 조당상수라면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설마 지문에 이 지문이 있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이었고 당시 4번 이게 답이었어. 역수를 이용하래. 역수를 이용하래. 근데 볼래요? 저당상수 역수는 연금형가계수 맞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얘를 역수로 바꿔줬으면 곱하기도 역수로 바꿔줘야 돼. 뭐로? 나누기. 이렇게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1억 곱하기 저당상수를 찾아야 돼. 없으면 역수를 이용하라 이거지. 역수를. 예. 그러면 저당상수 역수는 연금형가계수 맞죠? 그렇죠? 요것만 역수로 바꾸면 안 돼. 곱하기도 뭐로? 나누기로. 그래서 자, 1억 곱하기 저당상수가 없으면 1억 나누기 연금의 형가계수. 요걸 물어본 적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하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볼래요? A의 역수는 A분의 1이죠. 그러면 2의 역수는 얼마? 2의 역수? 2분의 1인가요? 둘이 곱하면 얼마일까요? 그래요. 역수끼리 곱하면 1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지만 가능성이 있는 게 현저 둘이 곱하면 얼마가 될까? 연금의 형가계수하고 저당상수 둘이 역수관계죠. 곱하면 얼마가 돼? 1이 된다. 예, 그런 거 하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수끼리 곱하면 당연히 얼마가 된다? 1. 그것 하나 더 들어놓고요. 자, 우리 283페이지 봅니다. 반가로 1번 역수관계 보이죠?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대답 좀 해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체크해놓고요. 예, 그 밑에다 사리를 좀 드러났으니까 보고. 다음에 이제 284.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 있어요. 예, 제 말 잘 들으세요. 1억 빌리는데 그 중에 3천만 원은 갚았다. 이건 상환된 돈이죠. 잔금이란 것은 못 갚고 남은 잔돈을 말하는 거죠. 그럼 1억 중에 3천 원 갚았으면 잔금 얼마예요? 7천만 원이죠. 그러면 1억 중에 못 갚은 잔금이 7천만 원이라는 것은 잔금 비율은 70%. 맞죠? 상환된 비율은 30%. 잔금 비율 70하고 상환 비율 30% 합치면 1이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별표 칩니다. 별표. 잔금 비율 더하기 상환 비율은 1이다. 284.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물어보나 밑에처럼 잔금 비율은 상환 비율은 어떠냐? 자, 볼래요? 두 개 합치면 1이거든. 두 개 합치면 A하고 B 합쳐야 1이야. 근데 만약에 A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이 100%거든 원래 전체가. 그러니까 A, B 합쳐야 1이다. 그러면 A를 물어보면 1 플러스 B 이런 수로 나오면 절대 안 돼. 둘이 합쳐야 1이거든. 그럼 어떤 한 놈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1 빼기 뭐 1 빼기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다른 건 절대 오답 안 나와. 그러니까 잔금 비율, 상환 비율을 물어보면 둘이 합쳐야 1이거든. 그러면 어떤 놈 한 놈 물어볼 때는 1 더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놈 한 놈 물어볼 때는 1 빼기 뭐가 뭐, 1 빼기 뭐가 뭐 이렇게. 그것만 조심하세요. 1 더하기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형가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잔금 비율은 자, 연금의 형가계수 동그라미. 연금의 형가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건 그냥 단순한 게 하면 돼요. 단순한 게. 자, 잔금 비율은 뭘 이용해서? 연금의 형가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했고 이제 285페이지 하기 전에 지금 배웠던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정리 한번 다시 좀 해봅시다. 자, 칠판 볼게요. 자, 정리 한번 다시 해보는데 아까 바로 전 1교시 때 이자율을 어떻게 반영하고 할인율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개념 한번 해봤어요. 예. 자, 그러면 어디? 이자를 붙인다는 것은 원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자율이 10%면 1.1로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2년 전에 2억이었다. 2년이 지나면서 매년 올랐다 그러면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곱하기 1.1 몇 번 하면 돼? 2번. 3년이면 3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3년이면 3번. 예. 자, 다시 할인한다. 그러면 3년 후 자, 다시 할인율이 10%면 그냥 1.1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냥 2년이면 나누기 1.1, 나누기 1.1. 3년이면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겁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계산기 꺼내봐.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매년 말에 3,000원씩 돈이 생기는데 이것에 3년 후, 3년차 말에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십대. 매년 집어넣는데. 근데 이제 이자율이 10%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3,000원 쳐봐요, 3,000원. 한번 해보게. 3,000원 쳐봐요. 쳤어요? 지금 요거 쳤네. 근데 요게 1년이 되면 이자가 10% 붙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곱하기 1.1. 한번 쳐봐요, 얼른. 3,300? 오케이. 3,300 나왔죠? 스톱. 근데 요게 바로 1년이 지나면 이 금액이거든. 근데 요때 또다시 3,000원이 생긴다 봐. 그럼 더하기 3,000원 쳐봐요. 한번 쳐봐, 그냥. 생각하지 말고 쳐, 그냥. 엔터 쳐봐요, 엔터. 그러니까 또 돈이 나왔죠? 그 돈에다 이제 3,000원 또 더해봐. 엔터 쳐봐. 얼마 나와요?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게 나중에 나와. 예. 했어요? 뭔 말인지 모르죠? 괜찮아. 그냥 눌러보는 거야, 이제. 그냥 해본다 이거예요. 다시. 자, 매년 말에 2,000원씩 은행에 적립을 한대요. 근데 이것을 할인율 10%일 때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그래. 그러면 자, 어디 계산기인데 그냥 2,000원 쳐봐, 2,000원. 요거 쳐보자. 이거 쳐보자. 2,000원 그냥 쳐보는 거야, 2,000원. 쳤어요? 자, 요거 우리 1년 할인해 보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1.1 쳐보자. 그냥 쳐봐. 그러면 욕이 엄청 심한 욕이 나올 거야, 그냥. 막 우리 학교는 이상한 계산 문제 하다 보면 뭐 욕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지금 액션 인치킨 욕 있죠?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있죠? 뭐 아무튼 그 욕이 되게 많이 나와. 됐죠? 그 금액이 여기 찍혔을 거야. 그럼 거기다 2,000 얹어봐. 더하기 2,000 해봐요. 했어요? 그러면 요것을 이제 또 현재 가치로 땡기려면 1년을 땡기는 거니까 나누기 1.1 쳐봐요. 그냥 쳐봐. 얼마 정도 나와야 되죠? 한 3,471원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시험에서 원하는 계산 문제가 이런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요 논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알려줄 건데 그냥 이자의 개념, 할인의 개념만 할 줄 알면 돼. 예. 지금 그 눈빛 좋아요. 아주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잖아요. 좋아. 계산기만 그렇게 누르면 된다 이거야. 이자가 붙으면 곱하기 1.1 가면 되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할인하면 나누기 1.1 하면 된다 이거야. 할인을 한 번, 1년이면 나누기 1.1 한 번, 2년이면 두 번, 3번이면 세 번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중에 풀어가는 게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여기 주목하세요.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무조건 무슨 개수? 현가계수. 미래가치 물어보면 내가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현재가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가계수. 빌리고자 하는 돈에 대해서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 알아보려면 뭘 구한다? 저당상수. 다음에 미래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자율 고려했을 때 매기간 충당 적립해야 되는 금액을 알아보려면 감채 기금계수를 곱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다음 개념. 역수. 일시불은 일시불 역수죠. 그렇죠. 현저 내감 시작. 현저 내감. 현저가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저당상수. 내감.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감채 기금계수. 그렇게. 다음. 곱하기 역수는 뭐예요? 나누기. 그래서 혹시 1억 곱하기 저당상수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으면 1억 나누기 역수.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면 된다. 역수끼리 곱하면 얼마다? 1이다. 잔금 비율 더하기 상환 비율이 얼마죠?
1이야? 뭘 아니야. 맞아. 쫄지 마. 맞아. 잔금 더하기 상환 비율이 1이지. 그러면 어느 두 개 합쳐야 1이니까 어떤 놈 한 놈 물어보면 1 빼기 뭐 이렇게 해야지 1 더하기 뭐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다음에 잔금 비율 계산할 때는 암기 뭐 이용하라?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해라. 그런 내용 주니까 좀 잘 좀 하세요. 네. 자, 이제 어딜 가시냐면 286페이지 봅니다. 거기 반가로 5번에 투자 결정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음 나왔죠? 그게 이제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요. 별표 주는 별표. 근데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다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튼 별표 쳐놓고 그 파란색 2번 현금 수지 측정 방법 있죠? 이거 시험에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지출이 되고 얼마만큼의 수입이 들어올지 그것도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 수지 측정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봅시다. 이제 우리가 투자의 3단계라고 해요. 흔히 투자의 3단계는 취득과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한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한다 해서 취득과 운영과 처분 이걸 갖다가 투자의 3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취득, 운영, 처분을.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보관을 세우자. A란 부동산을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데 10억을 주고 산다면 이라고 하자. 10억을 주고 산다면 그러면 돈이 나가겠지. 10억이 나가는 거예요. 10억을 주고 산다면.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을 3년 동안 보유 운영하다가 3년 후에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운영을 하면 이 부동산에서 매년 1억 원의 수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 1억 원의 수입을 영업 흐름 또는 영업 수지라고 하죠. 수익과 지출 또는 인컴 게인 해가지고 소득 이득이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다음 처분한다면 11억 원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걸 갖다가 투자 시 내 지분이 다시 나한테 들어온다 해서 지분 복귀에 또는 캐피탈 게인 해가지고 자본 이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수도. 다시 해볼게요. 지금 부동산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죠. 그러면 현재 산다면요, 현재 산다면 수익은 언제 발생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요 1억 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업수지. 그러면 어디? 이 1억 원은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매년. 그럼 전체 기간 중에 몇 번 발생할 것 같아요? 3번 발생하겠죠. 매년 발생하는 거니까. 예. 다음 이 11억 원은 무슨 복귀? 지분 복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한테 제가 막대 자석을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이 막대 자석의 소유권, 지분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 맞죠?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놀고 있다가 막 모래밭에서 막 자석 가지고 놀고 있다가 집에 가자. 그러니까 얘가 잠깐만요 하고 모래밭에 집어넣었던 자석을 끄집어 들죠. 그럼 원래 집어넣을 때는 자석만 있었지만 들면 뭐가 붙어? 철가루, 쇳가루가 붙어서 올라오죠. 그게 바로 지분 복귀 얘기야. 투자할 때 내가 내 지분 요만큼 들어갔거든. 나중에 팔았을 때 조금 올라가지고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지분 복귀액이라고 이야기해요. 지분 복귀. 이거는 전체 투자 과정 중에 몇 번 발생할 수 있겠어요? 딱 한 번 발생하겠죠? 한 번. 네. 자,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 수업도 또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거 한번 그려볼게. 이런 상황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와주냐면요. 이렇게 나와. 현금 흐름표는 다음과 같다. 0년, 1년 차, 2년 차, 3년 차의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나와. 자, 어디? 0년 차가 뭘까요? 0년이 뭘까? 현재. 0년 후가 언제야? 지금이야, 지금. 현재. 그럼 여기다는 지금 우리 회계장부 쓰는 거예요. 회계장부. 자, 얼마 들어갈 것 같아, 여기? 10억. 야, 아니야. 마이너스 10억이지, 마이너스 10억. 우리 회계장부 정리한다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히 붙이셔야지. 그죠? 투자하면 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억이 아니고 마이너스 10억. 일단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얼마 들어가? 얼마? 1억. 여기는? 1억. 여기는? 두 가지 소득이 들어가야 돼. 마지막 3년 차는 운영을 통한 소득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팔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겠어요? 얼마?
12억이 들어가요. 12억 이렇게. 운영을 통해서 1억, 처분을 통해서 11억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거 가지고 문제 풀이할 때 좀 써먹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287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1번에 영업수지, 소득이득 계산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한 번은 우리가 전에 들어본 적 있죠, 이거? 지금 이제 요거 한번 하려고 요거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영업수지 어디 봅시다. 영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영업수지 계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이 10층짜리 원룸 건물을 사요. 10층짜리 건물을. 근데 방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어. 방이 100개가 있는데 방 하나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100장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2억. 100만 원짜리 100장이니까 얼마? 1억.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1억 원 이상 된다. 이 1억 원을 뭐라 부르냐면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가능한 총 임대소득에서 가능 조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가능이란 것은 이미 발생했습니까? 잠재되어 있나요? 잠재. 그래서 잠재 조소득이다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잠재 조소득. 예. 이제 저번 수업 이후에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손 들어봐요. 이거 처음 들으시면 손 들어봐. 그쵸.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이분한테 이제 가면서 한 번도 안 졸고 수업 열심히 듣고 계셔.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서 당신은 보니까 학계론의 잠재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런 소리 들으면 이 학생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학계론에 잠재 능력이 있다고 하고 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욕을 하고 왔는데 좋다고 하잖아. 이 옆에 있는 학생이 학계론을 정말 잘하는 학생이야. 그럼 이 학생한테는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학계론 너무 잘한다. 굿 하고 가겠죠? 근데 이 학생은 학계론에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 잘하는 거야? 아직 못하는 거야? 잘하고 있으면 잠재 능력이 있다고 안 해요. 잘한다고 하지. 근데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 뭐 보잘것없고 그런데 뭐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에 가능 대신 잠재라고 나온 것도 있어요. 가능 조소득, 잠재 조소득 똑같아요. 따라서 하세요. 조는 총이다. 시작. 조는 총이다. 네. 조소득을 총소득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뭐라고 나오기도 한다? 총소득. 자, 우리 뒤에 다음 주 후반에 저게 나와. 조임대차라는 게 나와. 뭐라고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총임대차라고 돼. 그래서 조는 뭐다? 총이다.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 다 똑같은 말이다. 네. 자, 이제 여기서 빼야 될 게 있어요. 빼야 될 게. 가능 조소득에서 뭘 빼냐면요. 공실에 대한 부분을 빼줘야 돼요. 왜 공실에 대한 부분을 빼줘야 되냐면, 자, 볼래요? 아니, 지금 방이 100개인데 방 하나당 임대료가 연간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임대 가능한 소득은 1억은 1억인데 실질적으로 박 100개가 1년 365일 단 하루도 공실이 안 생겨야지 가능하거든요. 말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주변 지역,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 우리 이 주변 지역의 평균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반영해서 공실에 대한 부분을 빼줘야 돼요. 근데 보니까 평택이 아마 전국에서 이런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개발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모텔 잡기가 좀 힘들어요. 잘 모르죠. 저도 이제 수업 끝나고 가끔 이제 자고 가는데 저녁에 이제 미리 한 5시나 그때 이렇게 모텔을 딱 예약을 이렇게 해놓지 않고 저번 주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한 수업 끝나고 저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방 없으면 하고 직원도 없어.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공사하는 인부들이 막 장기로 렌트해버리고 이런 게 되게 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현상이 좀 있대. 그래서 지금은 아마 평택 요 지역의 일대가 아마 숙박업소들이 제일 재미를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 예. 아무튼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면 공실률이 예를 들어서 1%다, 2%다. 이 주변 지역 예를 들어서. 그럼 딱 그만큼은 반영해. 근데 어떤 데는 막 공실률이 10%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거 반영하고. 아무튼 그런 걸 공실에 대한 부분을 뺀대요. 또 하나 더 빼야 돼요. 이제 대손충당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불량부채라고 하기도 해요. 이건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임대 수입이 들어오고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임대 수입이 안 들어오고 연체하는 불량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냥 그래서 불량부채 또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통상 이제 시험은 요 부분만 가지고 거의 건드려 줍니다. 아무튼 그래요. 다음 더하기도 있어요. 더하기. 기타 소득이란 게 있어요. 부수입. 자, 지금 이 친구는 이 부동산 사가지고 임대사업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된 수입은 무슨 수입이 돼야 되겠어요? 임대료 수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이 일대 잘 보인대. 그래서 옥상에 LG에서 LG U 플러스 해가지고 광고탑을 하나 설치하겠대요. 대신에 모든 관리를 자기들이 하고 1년에 500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임대 수입에 부수된 수입도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기타 소득이란 게 생길 수 있대. 그러면 이걸 딱 정리하니까 뭐가 되냐면 유효하게 얻을 수 있는 총소득이 나온다. 유효 총소득이 나온답니다. 유효한 총소득.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빼야 될 게 있어요. 뭘 빼야 되냐면 치킨집 막 피자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사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 많이 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매출액은 커. 근데 문제는 인건비 오면 경비가 또 많이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비용, 경비란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 경비를 뺀대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순영업소득이 나온대. 순영업소득.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 예. 이 순자가 이제 우리한테 나중에 좀 중요합니다. 뭐 영어로는 넷이라고도 하죠. 넷. 예. 그리고 이제 매치순할 때 이 순자도 쓰는데요. 순이란 것은 온전한 순수한 값이래요. 그러면 투자를 하다 보면 유효한 총소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유효한 총소득이 나의 온전한 순수입이 될 수 있나요? 아니겠죠. 그러면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빼야지 순수한 영업을 통한 소득이 나와. 그래서 앞으로 순이란 것은 총수입에서 총비용 빼고 남은 것을 순이다. 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이제 빼야 될 게 있어요. 뭘 빼냐면요. 만약에 투자 시 은행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빌린다면, 대출을 받는다면,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갚아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가 있으면 빌려준 사람한테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된대. 이게 바로 은행에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 말이에요. 원리금. 예. 자, 그래서 돈을 빌린다면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갚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니까 뭐가 되냐면요. 세금 내기 전에 현금 흐름, 수지 똑같은 말이에요. 세전 현금 흐름, 현금 수지. 그래서 세금 내기 전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한번 따져보겠대요. 세금 내기 전이야. 그러면 세전이 무슨 말이라고요? 세금 내기 전이에요. 우리 세금 내볼까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처분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운영을 통해서 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영업소득세라고 그래. 세전에서 지금 세금 뺐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세후에 세금 낸 이후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수지 계산 과정을 쭉 한번 봤는데 이제는 암기가 좀 이제 병행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 자 가능한 저소득 있죠? 유효 저소득, 순영업소득, 예, 세전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자, 그래서 저조순 전후 시작. 저조순 전후, 저조순 전후. 이제 요렇게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은 좀 이따 이제 건드려 줄 테니까 일단 어디를 먼저 또 보냐면 290페이지 보니까 지분복귀 계산이 나와. 여기다 쓸게요. 지분복귀에 예, 얘는 많이 중요도가 떨어져. 영업수지는 100% 나오는데요. 얘는 가끔 나옵니다. 예. 지분복귀. 자, 지분복귀액은 부동산을 샀다가 나중에 판다면 얼마가 들어올 수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상되는 매도 가격에서 자,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뭐 중개 수수료 등의 뭐 광고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도 비용에서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매도 비용을 뺀대. 그럼 뭐가 된답니까? 거기 보니까 순수한 매도를 통한 금액에서 순매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 바로 밑에 보니까 혹시 뭐가 나왔어요?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까?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은행에서 총 5억을 빌렸어요. 5억을. 그리고 운영하면서 3년 동안 빌린 5억 중에 2억을 갚았어요. 2억을. 원금을 갚았어요. 2억을. 지금 못 갚고 남은 돈이 3억 남아있죠. 이 3억은 부동산 처분할 때 전부 다 갚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남은 잔금 3억 원은 처분시 갚겠다 이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내기 전에 지분이 내 주머니로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느냐. 세전 지분 복귀에 의해서 이제 세금을 빼는 거예요. 세금을. 자, 근데 이 과정은 지금 부동산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동산 처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데요. 자본이득이라고 그래. 양도 차익을. 그래서 세금의 이름을 뭐라 불러주냐면 자본이득세라고 그래. 자, 뭐라 한다? 자본이득세. 자, 이런 거 시험에 이 가지고 오답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세전에서 세금을 뺐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세후 지분 복귀가 된다 하고 이제 끝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 지분 복귀액은 매매를 해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순 전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전후? 매매순 전후. 조조순 전후, 매매순 전후. 자,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가 칠판 그대로 놔두고 잠깐 휴식했다가 진행할게요. 네.